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제 지인이요 축의금을 도둑 맞았다는 겁니다. 제가 놀라서 정말 뉴스에서만 보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축의금 달랑 몇만 원 내고 가족을 데려와서 밥까지 먹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축의금 더 내야 하는 거 아니냐? 가서 받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축의금만 내고 밥 안 먹은 하객은 찾아가서 환불해 줄 거야?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뭔가 억울한 표정은 숨기지 못하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월 6일 금요일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후에 지구가 계속되는 한 이 뜨거운 축의금 논란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이나 살해한 이기영, 오싹한 과거 행적이 포착됐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동거녀를 살해하기 직전 시점이죠. 지난해 여름 한 펜션을 찾은 이기영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건데요. 영상 속 이기영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죠. 네, 목줄을 한 샴고양이가 수영장 물속에 빠진 채 저렇게 버둥거리는데요. 이 모습 보고 웃는 저 남성, 바로 이기영입니다. 아하. 고양이 힘겹게 발버둥 치면서 물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기영은 고양이를 다시 저렇게 집어든 것 같죠. 그리고 수영장 한가운데로 또 데려간 모양입니다.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못 나가게 막고 있죠. 어머. 고양이를 보면서 웃고 있는 이기영의 모습이 좀 잔인하고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왜 섬뜩하냐면요. 전여현 평론가님,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는 원래 물을 싫어하는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 목욕 한번 시키려면 전쟁 치른다고 합니다. 그렇죠. 양양 펀치라고 해서 주인을 막 때리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정도예요, 고양이가 네. 물을 무서워하는 고양이도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이것이 이제 제보자의 지인이 촬영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보자가 어떻게 이것을 세상에 알리게 됐냐? 이기영의 범행이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 남자 이기영이구나. 라는 거 알게 됐고요. 네. 또 이 제보자가 이것을 촬영하게 된 것도 저게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니까 그렇죠. 촬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펜션에 놀러 갔다가 이 모습을 촬영하게 된 건데 당시에 이기영이 이 지인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했냐? 뭐 넉살 좋은 모습 보이면서 전화번호까지 교환을 했다라고 해요. 아니 그 말은 이 제보자의 지인분하고 당시 이기영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이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 다가와서 어머? 이렇게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 쉽지 않은데 허허. 전화번호까지 교환했다고 하고 또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는 연상의 여성과 젊은 남성이었던 모습이 특이해서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영상에 음성이 희미하게 들어있는데 녹음돼 있는데요. 저 영상에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목소리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저 영상이 찍힌 시점이라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조금 전에 영상 보시면 반팔티를 입고 펜션에 이제 좀 수영장 안에 들어가 있죠. 네. 뭐 누가 봐도 일단 여름으로 보이네요. 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기영이 경찰에 동거녀를 살해한 시점을 8월이라 그랬습니다. 아하. 근데 저 시점이 바로 8월입니다. 어머. 그렇다라는 건 이기영이 아까 그러니까 연상 연하 커플이어서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랬다면서요. 하는데 그럼 저 장소에 동거녀와 함께 간 것이고 아하. 저희 다녀와서 머지않아서 바로 동거녀를 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거녀를 살해하기 직전까지 저렇게 함께 피서를 다녔다는 것이 더 섬뜩한 부분입니다. 세상에 경찰의 조사 결과 지난해 8월 7일이나 8일쯤에 옛 동거녀를 살해한 시점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최소 일주일쯤 직전까지 같이 저렇게 희희낙낙 즐거운 분위기, 친한 분위기를 연출하던 이기영이 그 사이에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대박입니다. 너무너무 오싹합니다. 이런 상황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살인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 그 타이밍이 사실은 좀 복잡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에 정말 평상시와 다름없는 관계 속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수영장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있다가 살해할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수영장을 가도록 유인한 거라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관계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얘기처럼 물론 사실관계는 좀 더 파악해 봐야겠지만 정황상 합리적으로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옛 동거녀, 당시의 옛 그 동거녀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기영에 대해서는 사이코패스 진단도 했잖아요. 혹시 결과가 나왔을까요? 경찰에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허. 그 결과가 뭐냐면 진단 불가, 그렇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라는 게 네. 본인의 진술하고 여러 가지 사건 내용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네. 아직까지 일부 자료들에 대해서 이 평가 자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은 진단을 할 수가 없고, 이 자료를 이제 경찰이 이걸 한 거거든요. 네. 검찰이 앞으로 넘겨받아서 아하. 추후에 검찰에서 사이코패스를 계속하게 됩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불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과가 아예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평가하기에는 자료가 지금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역시 이수정 교수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니란 결과가 안 나왔죠. 그 글자 그대로 판단이 불능한 상황인 걸로 보여요. 사이코패스를 평가를 할 때 복수의 전문가들이 함께 한 문항 한 문항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지금 다 확보를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신도 찾아야 되고, 면담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이코패스 평가를 하기에 지금 충분한 정보를 다 갖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차후에 이제 보안 처분을 신청하기 전에는 사이코패스 평가를 또 한 번 하거든요. 그 정도 시점이면 아마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지고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때는 아마 평가가 정확하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 이기영의 거주지에서 이 발견이 된 여러 개의 DNA, 혹시 신원이 확인됐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대략적으로는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기영이 살던 집에서 여러 개의 DNA가 나왔는데요. 남성 1명, 또 여성 3명의 DNA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랬죠. 이기영이 살던 집에 드나들던 사람이 이 청소 도우미부터 모친까지 한 7, 8명 정도 되는데 대주 작업을 해봤더니 1명은 남성 것으로 택시 기사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졌고요. 나머지 여성 3명의 DNA는 숨진 동거녀와 그 숨진 동거녀의 지인, 또 다른 이기영의 지인으로 확인이 됐는데 현재까지 수사를 종합하면은 이 추가적인 피해자는 없고 모두 안전하게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일단 추가 피해자가 없다고 경찰이 밝혔다는 점에서 일단 그 부분은 안심의 외에 추가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데 이기영의 이번 사건 2명에 대한 살인에 대한 이 사건 전말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옛 동거녀 시신을 하루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택시 기사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신도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네. 만약에 이기영이 그거는 좀 가정적인 저의 답변입니다만 법정에 가서 저는 동거녀를 살해하지 않았는데요라고 진술할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 같은 경우, 물론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현재 나와 있는 증거를 가지고도 충분히 유죄 판단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시신이 없고 또 흉기까지 발견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종종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영이 최초에는 강가에다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했다가 매장했다라고 진술을 바꿨었죠. 그랬죠. 근데 그 진술대로 수색을 해도 현재 사실 숨진 동거녀의 시신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것 역시 또 이기영 특유의 그 허언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신을 발견하는 것이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지라 네. 일단 공릉천에서 수색하는 것으로 좀 범위를 국한했다면 지금은
한강 하구까지 수색 범위를 좀 넓힌 그런 상황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경찰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이기영에 대해서 조금은 자백을 더 받아내더라도 정확한 시신 매장 지점을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선 이기영이 조금 더 자신의 형량을 더 낮추려 한 의도일 수 있어요. 반드시 밝혀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받고 격리를 당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요. 일주일 동안 외출 못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런 짓을 저질러야 되겠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네, 얼마 전에 한 남성이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천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을 저렇게 버스에 태워서 격리시설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어옵니다. 자, 보시면 네. 이제 운전자가 먼저 차에서 내리고 네네. 그리고 확진자들은 차에 탄 채 대기 중인 상황인데요. 네. 근데 갑자기 지금 보시면 네, 저 흰 옷 입은 남성 뛰죠. 네. 갑자기 호텔 반대 방향으로 격리시설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아하. 말 그대로 격리를 피해서 지금 도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격리시설에 일주일간 격리를 당해야 되는 거인데 지금 격리 당하는 게 싫다고 지금 저렇게 현장에서 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저 남성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인데요. 아하. 입국장에서 확진 판정 받고 격리하지 않아서 바로 도주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건은 지난 3일 밤 10시 4분쯤 발생을 했는데요.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이 40대 중국인 남성이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를 한 건데, 이 남성 도주했던 그날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아내랑 같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을 한 상태였는데요. 입국장에 PCR 검사를 받잖아요. 네. 거기서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임시생활시설인 해당 호텔에서 일주일 정도 그러면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리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방역버스가 격리 호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한 6분 정도 이 숙소 배정이나 이런 절차 진행을 위해서 머무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 대기 중에 그 짧은 시간에 차량에서 내려서는 저렇게 달아난 건데요. 네. 버스 내 현장에는 질서유지 요원들이 있기는 했지만 너무 갑자기 발생한 일이어서 안타깝게도 도주를 막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렇게 격리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저 중국인 남성, 하재근 평론가님, 도주한 이후에 어디로 갔어요? 혹시 뭐 한국에 지인이 있거나 친척이 있거나 그런 거예요? 저 남성이 저렇게 영종도 호텔에서 도주를 한 다음에 300m를 이동했습니다. 네. 300m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택시를 탄 거예요. 아하. 택시 타가지고 택시 안에서 전화로 서울 중구에 있는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어머. 그래서 서울 중구로 이동을 하다가 자신의 부인이 또 있었는데 부인을 부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서울 중구 호텔에서 부인하고 만나가지고 어허. 거기에 투숙을 했는데 네. 이틀 동안 투숙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또 문제는 거기에 가만히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외출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 남성을 빨리 검거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 들으셨죠? 호텔에 묵으면서 여기저기 싸돌아다녔어요. 그렇다면 저 남성 어떻게 검거하긴 했습니까? 전현 평론가님. 예, 어제 낮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남성을 쫓던 경찰이 어제 낮 서울의 한 호텔에 들이닥쳤거든요. 아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호텔 앞에 경찰차가 도착하고요. 예, 경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들이 객실에 올라왔다가 다시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흰 옷을 입은 채 어정쩡하게 걷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바로 도주했던 중국인 남성입니다. 아하. 이 남성 경찰에 일단 검거됐고요.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로 다시 압송이 됐습니다. 3일날 도주를 했으니까 어제 검거가 됐으면 이틀 만에 그래도 비교적 신속하게 검거가 된 것 같아요. 백성 변호사님. 그런데 쉽진 않았습니다. 아하. 병력 42명이 이제 투입이 됐고요. 그래요? 경찰 병력. 그리고 저 사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중국인이고 우리나라에 많은 정보들도 없는데. 그러네요. 결국 영종도에 택시 탔잖아요. 네. 영종도에 택시 기사들 다 일일이 불러가지고 이 사진 보여줘가면서 확인한 겁니다. 어머, 경찰이. 세상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남성 내 택시 탔는데라는 택시 기사의 그 진술을 가지고 어디로 이동했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구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검거를 한 거고요. 아하. 그게 바로 어제 낮 12시 55분경입니다. 저 남성 검거를 하고 지금 저렇게 잡혀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아내와 함께 호텔 객실에 머무르고 있었고 아내는 일단은 입국할 당시에 PCR 검사로 음성인 상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그냥 와서 이틀 동안 한 객실에만 있었으면 또 문제가 아닌데 아까 바깥에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심지어 객실도 한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호텔도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지금 발칵 뒤집혔을 것 같은데 하지건 평론가님, 대체 저 남성은 한국에 그럼 무슨 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 남성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에 5차례 입국한 기록이 있는데 그래요? 그때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입국 서류에 보면 입국 목적이 의료 목적이라고 기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성형외과 방문이 목적이 아니냐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어쨌든 그 해당 병원에는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아하.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른바 성형 관광을 하러 왔었던 과거 경험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도주한 거 말고도 이 격리된 걸 거부하고요. 도주한 거 말고도 또 뻔뻔한 행동이 있다면서요, 백승원 변호사님. 이 사람을 잡는 데 오래 걸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허. 지금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일단 비행기 탑승 전에 우리 질병관리청 검역 시스템 Q코드에 본인의 신상 정보를 다 이제 기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신상 정보 생각나는 거면 한국에 만약에 들어왔다면 휴대전화 번호, 그러네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어디에서 머무는지 아하.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데 허위로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어허. 이걸 허위로 기재하니까 이 중국인 남성을 찾는 게 더 힘들었던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질병청에서도 지금 이 허위 기재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던지라 이 남성 신병을 확보하거나 하는 게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뻔뻔한 남성, 이 중국인 남성 어떤 처벌을 우리가 내릴 수 있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네, 이 사람 지금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기소를 당해서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유죄가 확정되게 되면요. 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강제 출국 조치 또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제한당하는 그런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확산 우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주일 격리 기간이 끝나야지 뭐 도주 경로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또 방역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후속 조치, 예를 들면 뭐 형사 고발이라든가 강제 출국 조치 네.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할지 여부는 출입국 또 외국인청과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어디 건방지게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짓을 저질러요. 방역 당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하였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의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뻔뻔한 남성 다행히 검거는 됐는데 느닷없이 이게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다면서요, 전현 평론가님. 예, 도주했다가 체포된 이 중국인 남성 임시 격리 시설은 호텔로 다시 압송이 됐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SNS에서 굉장히 화제라고 합니다. 뭘까요? 이 남성의 뒷모습 보면 네. 흰색 옷 위에 메이드 인 차이나 영어로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자로 크게 무적 써 있습니다. 어허. 메이드 인 차이나. 나 중국 사람이라는 거 은연중에 신원을 밝히는 것 같고 무적하면 나 대적할 사람이 없어 이런 뜻이니까 일본 네티즌들이 보고 좀 어이가 없다 저러니까 잡히지라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고 하는데 네. 일각에서는 또 그런 반응도 나온다고 해요. 중국 누리꾼들이 저걸 보면서 이거 나라 망신 아니냐 그러겠죠, 네.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있고 격리되기 싫으면 도대체 외국에 왜 갔느냐 안 갔으면 됐지 않느냐 네. 한국에 갔으면 한국의 통제에 따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한국에서 처벌된다는 얘기 변호사님 해주셨잖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민간 외교관이란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녀야 되잖아요. 나라 망신 시킬 수 있잖아요. 잘못 행동하면 정말 이 사람의 행동 하나가 중국 그 나라 망신 다 시킨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분위기 바꿔봅니다. 내일이 이제 주말이란 말이에요. 내일 결혼식 가시는 분들 많으실 듯한데, 야, 지금까지도 지구가 역사가 계속된다는 늘 풀리지 않는 고민, 하재근 평론가님 뭡니까? 바로 결혼식에 참석할 때 축의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가. 이게 상당히 고민인데 네. 그것과 관련된 고민이 네. 지난 3일에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요? 그 사연이 뭐냐면 네. 글쓴이가 부인과 함께 선배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과거 자신의 결혼식 때 그 선배가 축의금을 10만 원을 냈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거를 딱 기억하고 있다가 어허. 이런 건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네. 딱 기억하고 있다가 그 선배 결혼식에 내가 옛날에 10만 원 받았으니까 나도 10만 원 내야지 어허, 네. 하고 10만 원을 냈는데 그 다음에 선배를 결혼식 끝나고 나서 만났는데 선배가 면박을 줬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10만 원 내고 아내까지 데려와 밥 먹었냐? 라고 하면서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어머, 이거는 백성문 변호사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가장 최근에 결혼하신 진짜 따끈따끈하십니다. 자, 이 경우 면박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저는 기분이 나빴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이 선배가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어디서 결혼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호텔 결혼식이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사람당 대략의 식대가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아니 부인까지 데려가서 저렇게 먹어? 하고 기분이 나빴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 좀 면박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네. 만약 네. 백성문 변호사님 이 사연자분이 네. 아내랑 같이 가서 축의금 10만 원만 내고 밥은 안 먹고 돌아왔다면 그런 경우라면 자기가 낸 돈 그대로 같이 돌려받는 거 정도니까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쨌건 이런 거 가지고 진짜 제가 제 주변에 어떤 후배가 굉장히 기분 나빠했던 뭐 적이 진짜예요?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 그러죠. 네. 제 후배가 결혼식을 하는데 굉장히 적은 돈을 내고 온 가족이 와서 식사를 어머. 하는 걸 보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돈이 아깝다가 아니라 약간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 나빴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사례 같습니다. 아무튼 축의금 10만 원 내고 면박을 당한 후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면구하고 민망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럼 대처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일단 처음에는 그 장난으로 웃음으로 그렇게 대처를 했던 거죠. 그 선배가 10만 원 내고 부인까지 데려와서 밥 먹었냐라고 하니까 선배 어떻게 안 해두고 혼자 가요? 라고 웃으면서 일단 대처했는데 네. 이걸로 보통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선배를 또 만났는데 어머. 똑같은 말을 또 하더랍니다. 어머. 계속해서 면박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면서 네. 인터넷에 사연을 올린 겁니다. 아니 농담조로 야 어떻게 축의금 10만 원 내고 아내까지 데려서 밥 먹어? 라고 진짜 100번 양보해서 한 번을 할 수 있다 쳐요. 근데 이틀 연속 했다는 말은 전여현 평론가님 신혼여행 가서도 이 생각밖에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 신혼여행 가서 혹시 그 부조 기록한 거 계속 보고 계시거나 컴퓨터 엑셀 파일 열어서 계속 보신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저는 두 번이 아니라 한 번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좀 과하다고 아하, 생각이 들어요. 네. 듣는 사람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 보니까 아이가 어리면 아이가 둘이다. 네 식구가 출동하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두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 사정도 좀 감안해 줬더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렇다면 이 글 쓰신 분, 사연을 보내신 분의 최종 고민은 뭘까요? 이분이 조금 모욕감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아하. 선배 말투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이 거지인가? 아니 날 거지 취급하는 건가? 막 이러시면서 그때 말 처음 나왔을 때 아이고. 말 나오자마자 10만 원을 더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더 주면 또 그 선배가 농담인데 왜 이렇게 진지하냐고 오히려 나를 또 타박할 것 같아서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재근 평론가님이 이제 이 글 쓰신 분이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선배한테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난감한데 네. 이 선배를 이틀 연속으로 만났다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그럴 것 수 같거든요. 있어요, 네. 일반적인 지인 관계는 이틀 연속으로 안 만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 이걸 논리적으로 토론을 한들 논리적으로 이긴들 네. 의미가 없잖아요. 이기고 관계는 이룰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제 와서 돈 계산 다 해서 뭘 주기도 그 오히려 더 상대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보통 뭐 술 한잔 하면서 풀거나 아니면 이벤트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이벤트? 네, 곧 집들이가 있으니까 그때 뭐 선물을 준다든지 네. 뭐 이런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백성문 네. 변호사님 다시 한번 이 선배의 입장을 빙의하셔가지고 네. 그럼 후배분이 어떻게 해야 좀 서운한 마음이 풀리겠어요? 야, 이게 선배 빙의하니까 좀 어렵네요. 근데 이 선배가 지금 볼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지금 기분이 많이 상한 그런 것 거겠죠. 같아요, 네. 저는 차라리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후배가 선배가 그냥 제가
그때 좀 들렸으니까 제가 어제 소주 한 잔 살게요. 그러니까요. 요런 정도 얘기는 들어야 풀리지 않을까. 어. 근데 저는 사실 이 선배가 제일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배라면. 네. 누리꾼들도 이 사연을 접하고 야 의견이 팽팽할 것 같은데요, 허지원 변호사님. 지금 난리 났어요. 이 글에 댓글이 1000개가 넘게 어머! 달리면서 정말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거의 데스매치 수준인데요. 네. 일단 직장 선배를 비판한 의견들 좀 소개해드리면 나 같으면은 그냥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 같다. 아니 이럴 거면 밥 먹지 말고 그냥 계좌이체만 해라. 아 결혼식이 돈 장사도 아니고 꼭 본전 찾아야 되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아하. 또 굉장히 날카롭게 왜 더운 건 계산하고 안 온 건 당연하냐. 네. 추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밥 안 먹고.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환불해줘라. 이런 의견부터 어허. 이렇게 손익 계산하려는 사람들 초대장에 아예 뭐 한 사람은 10만 원 이상, 두 사람 15만 원 이상 뭐 이렇게 기본 축의금 표시라도 해라. 또 더 심한 의견은요. 뭔데요? 아예 식대 차이, 물가 상승률, 유류비까지 다 시세로 환산해서 차익 받아내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 이거 점입 가격인데 그럼 백성분들은 네. 반대로 후배분의 행동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탓하는 분들은 없어요? 생각보다 냉정한 분들도 좀 많습니다. 그래요? 아니 가족을 데려가면 그 원래 혼자 가서 한 10만 원 내는 거면 둘 가면 뭐 최소 15만 원은 내야지. 야 가족 데려가서 10만 원만 내고 하는 건 좀 진짜 좀 너무하다. 축의금 낸 김에 같이 밥 먹으러 간 거냐? 뭐 이렇게 비난하는 분도 있고요. 네. 야 요즘 물가 생각하면 10만 원은 좀 아니지 좀 더 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와이프는 초대받은 적이 없지 않냐? 초대받은 손님만 데려가야지 초대받지 않은 사람 달고 가는 건 아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만 원은 최소한 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으로 아주 팽팽합니다. 제 고질병이요. 이쪽 말 들으면 이쪽을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 얘기 다 맞는 것 같아요. 팔랑귀인데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의견은 없을까요? 전현 평론가님? 아유, 둘이 똑같아 이런 의견도 좀 많았다고 보여요. 그러면 이 글 쓴 사람 돈 좀 더 냈어야 됐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아유 회사 선배 좀 그러려니 넘어가지 좀 둘 다 똑같다 답답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유 뭐 한쪽은 와준 걸로 감사하면 됐고 다른 쪽은 눈치껏 돈 더 냈어야 되는데 성의도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결혼식에 손님 오는 것이 축하를 해주기 위한 문화였는데 예전에 이제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품앗이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 축하 문화가 너무 돈으로 치환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고 참고로 저는 정말 이 기억에 남는 연예인 결혼식 한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슈퍼스타 원빈 씨. 어머 가셨어요? 못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할 때 되게 유명한 그 탤런트 분하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디서 했느냐? 강원도의 보리밭에 그랬죠. 살고 국수 한 그릇씩 나눠 먹었다. 굉장히 좀 화제가 됐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혼할 수 없지만 그렇게 소박한 결혼식을 좀 아름답게 하고 오시는 분들도 그냥 국수 한번 먹고 축의금 걱정 없이 오는 문화도 참 아름답다는 생각 네. 드네요. 뉴스파이터가 어제 이 시간에 그 길거리 어묵꼬치 재사용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논란을 전해드렸더니 그때 반응이 정말 뜨거워. 인터넷 유튜브가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축의금은요. 지구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앞으로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허전 변호사님. 그렇죠. 축의금 얼마 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누구랑 같이 몇 명이랑 가야 되냐, 또 내가 얼마 돌려줘야 되냐. 이게 지금 문제가요. 딱 축의금 문화 하나만 가지고 보면 그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세분화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적게 받았다고 뭐라 하는 쪽에서는 쪼잔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고 반대쪽에서는 예의 없다, 뭐 해준 것도 은혜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난제에 부딪힐수록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뭐예요? 된다고 생각해요. 이 축의금 또 부조금 이런 거 부의금 이런 문화가 원래는 이렇게 큰 인생의 관혼상제 같은 큰일이 있을 때 목돈이 들어가니까 서로 부조적인 성격으로 돕는 마음에서 한 푼씩 한 푼씩 이렇게 보태는 의미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남을 돕는 마음에 특히 내 지인, 내 가까운 사람 돕는 마음에 계산이 깔려 있으면 될까요? 저는 계산보다는 돕는 마음에 먼저 의미를 좀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오늘 한 수 배웠습니다. 주연이 누나 너무 멋져요. 진짜로. 정말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신다면 앞으로는 조금 이 갈등, 논란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감히 해봅니다. 야, 분위기 바꿔봅니다. 불타는 트롯맨이 진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도 트로트
원석들의 대결을 안 볼 수가 없는데 또 팀 대결이에요. 어떤 무대? 첫 번째 무대가 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둥실 떠가라 봄에 불먹는 이 해계로 가자! 간밤에 울던 제비 날이 밝아 찾아보니 처마 끝엔 빈둥 치마니 에헤야 날아라 에야 꿈이여 그리운 내림 계신 곳에 푸른 하늘의 구름도 둥실둥실 떠가네 높고 높은 저 산 너머로 내 꿈마저 떠가라 둘이 둥실 떠가라 봄에 불먹는 인맥계로 어머 상대팀 신경을 긁는 것까지 하네요. 대박 사건. 딱 봐도 연령대가 트로트 신동들 같습니다. 하태경 평론가님. 예, 이번에 팀 데스매치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네. 거기서 이 팀이 전국구 보이즈라고 전국구 보이즈. 이 보이즈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아이돌한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아하. 여기서는 진짜 글자 그대로 보이즈 소년들이 나온 거예요. 네. 평균 연령이 14살인데 어머. 홍성원, 박정서, 안율, 도유민, 장영우 이야. 평균 연령 14살이라는 건 14살 아래도 있고 위도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일부는 변성기가 아직 안 지났어야 되는데 아하. 지금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아니 목소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들 걸쭉한지 네. 지금 매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평균 연령 14.8세면 다 2000년대 이후 출생인데 이 친구들이 선곡한 노래는 망부석이거든요. 김태곤 씨. 1977년 노래인 거예요. 어머!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 전 노래를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잘 부르는지 그리고 또 악기 퍼포먼스도 북, 꽹가리, 징 이런 사물놀이하고 네. 거기에 부채춤에 색소폰까지 아하. 서양 음악하고 국악이 다 이렇게 협연이 되는 그런 것까지 선보여서 이 어린 친구들이 정말 프로 연희단처럼 야. 열띤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무대에 정말 나름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요. 그런데 1977년이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 전국구 보이즈들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란 말이에요. 제가 4살 때입니다. 네. 제가 4살 때예요. 저도 보고 저도 직접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 저 아이들 지금 평균 연령 정확하게 14.8세거든요. 와. 과연 이 노래를 이해라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는데 원곡보다 더 잘했으면 잘했지 못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 원곡 자체가 약간 뭐 꽹가리 치고 대금도 불고 약간 재즈 스타일로 편곡하고 뭐 이런 곡인데 지금 보시면 다 들고 나왔죠. 뭐 징에도 그러니까. 꽹가리 다 들고 나와서 그것도 장난이 아니라 지금 타이밍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놓치고 그러니까요. 또 음정도 거의 완벽하고 한 명 정도는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고 약간 틈이 보일 만도 한데 저도 이걸 보면서 와 저 아이들이 단 하나의 틈도 보여주지 않고 저렇게 완벽하게 하는 걸 보고 참 정말 신동이란 말을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무대가 감탄이 나왔던 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현 평론가님 저 전국구 보이즈들이 물론 팀을 결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칫 여러분들이 하계회 수준 정도나 보이겠지 하시겠지만 지금 무대 보셨죠? 정말 손발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러니까요. 첫 무대를 열었던 목소리 아까 들어보셨죠? 홍성원 군 13살 초등학생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떨지 않고요. 이유가 있어요. 저 한 명 한 명이 다 지역구에서 신동 소리를 부르는 그래요. 그런 가창력과 끼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인지 진짜 뭐 이 형 삼촌도 아닌 아빠 뻘인 분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 전혀 떨지 않아서 참 멋진 무대를 보였는데 저는 가장 감명받았던 것이 뭐냐면 네. 저게 팀 대결이니까 굉장히 압박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서바이벌 형식이니까 너무 중압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한 명 한 명이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이 무대를 즐기는 것을 보니까 어쩌면 대단한 거장들일 수도 있겠다 아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구 보이스가 대단한 게요. 이렇게 무대 떨림, 울렁증도 없던 것도 대단하지만 앞서 경연 잠깐 보셨죠? 야, 허전 변호사님, 상대팀 형들에 대해서 도발도 일삼았습니다. 대단합니다. 다 10대로 이루어진 전국구 보이스가 무대 도중에 짬바 삼촌들 잘 가세요 이렇게 적힌 걸 들고 문구가 적힌 걸 들고 있기도 했는데 네. 짬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 장면인데요. 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의 줄임말이에요. 신조어예요. 아, 상대팀 이 팀명인데 네. 40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어머. 그래서 지금 세대 간의 대결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네. 뭐라고 도발을 했냐면 삼촌들 장가 가셨어? 라고 물으면서 안 갔다면 늦었지만 장가요 올인하세요. 트로트 우리가 지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짬바 멤버들 결혼 소식을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이러면 40대 삼촌들 울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밀릴 수는 없죠. 짬바 멤버 이승환 씨가 네. 전국구 보이즈 홍성원 씨한테 세뱃돈이다 깎아 사 먹어라 이러면서 10,000원을 준 거예요. 야, 이거 어린애 취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태주 씨가 요즘 애들 눈이 얼마나 높은데 지금 10,000원을 과자값으로 주냐라고 하면서 센스 있는 입담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전국구 보이즈들의 당찬 도발에 짬바 삼촌들이 적잖이 당황했을까요? 맞대응 무대 이제 봐야겠죠?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에 그림자 찾아 헤매는 마음 밤이 새도록 하염없이 나는 간다. 밤 안개가 가득히 쓸쓸한 밤거리 밤이 새도록 가득히 무심한 밤 안개 대박 사건입니다. 전국구 보이들의 패기에 당찬 패기에 하재근 평론가님 이 팀은 짬바는 정말 연륜으로 맞대응했어요. 네, 이 팀이 오. 그 말씀하신 대로 짬바 팀인데 네. 이승환 씨, 충길 씨, 애녹 씨가 속해 있는 그 팀인데 평균 나이가 41세거든요. 좀 전에 전국구 보이즈가 평균 나이 14세라고 했잖아요. 네. 뒤집으면 그래 41세. 숫자 가깝네요. 완전히 반대로 네. 됐는데 그야말로 대선배 삼촌뻘인데 네. 이분들이 관록으로 승부했습니다. 아하. 이분들이 그 노래는 뮤지컬 스타일로 저렇게 세련되게 하면서 안무도 굉장히 또 이 격한 안무를 해가지고 전국의 시청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어허. 거의 방화 무대를 선보였다고 할 수가 네.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방화범이 애녹 씨였던 것 같습니다. 애녹 씨가 평소에는 다소곳한 표정에 무대 위에 올라가면 갑자기 끼를 보여주는데 오늘 요번에 저렇게 댄스 실력하고 중간에 또 막 덤블링하고 이러면서 힘까지 보여줘서 와. 전국의 수많은 시청자들 가슴에 불을 아주 제대로 지른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름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요. 애녹. 애간장을 녹인다는 거예요. 근데 전현 평론가님, 현미 씨의 밤안개 저도 쭉 뭐 가끔씩 듣고 자랐습니다만 이걸 뮤지컬로 승화시킨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 애녹 씨가 워낙 뮤지컬계에서 유명한 분이죠.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우리 저거 보면 마치 한편의 영화나 뮤지컬을 보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멜빵을 입고도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가 본래는 미국의 유명 가수 넷 킹콜이 원곡의 주인공이고 저는 가수 현민 선생님이 불렀던 이 노래도 굉장히 멋진데 왜냐하면 현민 선생님이 까만색 긴 드레스 입고 이 노래 부르시는 모습 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선미 선생님이 이것을 1962년에 발표했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 네. 아, 이 곡 발표하고 허공에 붕 떠 있는 느낌이었다. 아. 왜냐? 이 곡이 현미 선생님에게도 돈벼락 안겨진 오, 곡이라고 할 그래요?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곡입니다. 자, 근데 정말 쟁쟁한 대결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경연 무대잖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누군가는 어쨌든 한 팀은 이기고 지고가 가려져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저도 딱 이 무대를 보고 아 우리 전국구 보이스 아이들이 팀을 잘못 만났구나 아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저도 애녹 씨하고 춘길 씨하고 이승환 씨가 한 그 무대 자체가 진짜 거의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처럼 완성도가 너무 높았고 네. 관객들의 표정이 말해주거든요. 어허. 판정단의 표정이 네. 아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대로 짬바 팀이 12표를 얻어서 전국구 보이스를 꺾고 360만 원을 적립하게 됐습니다. 야, 어쨌든 아직 전국구 보이즈의 장점 젊어요. 앞으로 기회 많다는 거에 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 정말 여러분 눈 크게 있는 힘껏 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느 겁도 없는 놈들이 감히 우리 예쁜 셋째 딸을 함부로 넘본다고들 하는디 자네들이요? 그래요 우리 예쁜 셋째 딸 보고 싶어? 그럼 나보다 잘 놀아봐라요 놈들 험금 마을에 최진사 댁에 딸이 셋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따님이 제일 예쁘다던데 아따 고향반 호랑이라고 소문이 나서 밤새도 얼굴 한번 밤새도 얼굴 한번 못 봤다나요. 그렇다면 나는 최진사 만나 뵙고 넙죽절하고 아랫마을 사는 노북성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염치 없지만 셋째 따님을 사랑하오니 사위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냐고 졸라봐야지. 셋째 따님 대박 반전입니다.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앞서 짬바의 무대가 한편의 뮤지컬 같았다면 이 무대는 한편의 어떤 것 같은가요, 하재근 평론가님? 꼭 마당놀이 같은 그런 느낌의 무대였었는데 오벅성 팀이거든요. 네. 핑크 리얼 무브, 박민호 씨, 조주한 씨 이렇게 결성된 팀인데 여기서 조주한 씨가 그 이 예선전 때도 보면 무대 위에 나왔을 때 거기서 노는 진짜 연희단의 멤버처럼 노는 네. 그런 모습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네. 이 무대에서도 자신 앞에서 대사를 하면서 아하. 분위기를 쫙 잡았고 다른 분들도 정말 거기에 잘 어우러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디션 도전자들이 아니라 그냥 전문 연희단에 돈 받고 하는 공연인 것처럼 그런 식의 공연을 선보여서 네. 오디션에서 이렇게 완성도 높은 공연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수준 높은 연희단의 공연 야. 같은 무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한된 시간을 줬을 거 아니에요. 각 팀마다. 그런데 대단합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근데 이 무대가 더더욱 특색 있고 돋보였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 팀은요, 정말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팀이에요. 왜요? 노래, 춤, 무대 연출 이거를 아하. 다 할 수 있는 멤버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요? 일단 지금 조주 한량 조주한 씨가 조주한 씨 연희 전공자거든요. 이게 네. 원래 춤과 노래와 전통 악기를 종합적으로 연주하는 걸 배우는 그런 그 학문인데 이걸 전공을 한 분인데다가 그래요. 지금 국악 트로트 선구자잖아요. 지금 뮤지컬 서편제 그날들 배우로 직접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무대 경험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무대 연출에 정말 톡톡한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박민호 씨의 저 멋진 넘치는 에너지와 또 흔들리지 않는 음정으로 보여주는 보컬, 그 다음에 또
댄스로 원래 유명한 이 펑크 리얼 무브 팀의 수준 높은 댄스까지 더해지면서 진짜 멋진 한편의 마당극 같은 무대가 연출이 된 건데 심사위원인 이 윤일상 씨와 이지혜 씨도 너무 지금 무대 연출 잘 됐다. 오복성 팀은 이 조주환 씨가 걷기만 해도 연기가 되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우리 허주연 변호사님 방송인 다 됐어요. 벤소리 발음 안 하려고 댄스팀 이렇게 하시는 거 역시 프로 방송이 다 됐습니다. 자, 오복성 팀에 맞서는 상대 팀은 어떤 팀일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꺼져가는 서울의 밤 갈 곳을 잃은 이 마음 추억에 젖은 채 이 거리를 걸어봐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 돌이킬 수 없는 그 세월 돌아올 수 없는 그 여자 우연히 어디서라도 꼭 한번 보고 싶은 그때 그 여자 밤은 깊어가는데 외로워 너무 외로워 사랑아 내 사랑아 보고 싶다 내 사랑아 와, 대박 사건입니다. 불사조 팀 전현 평론가님. 근데 이 팀은 노래도 노래지만 일단 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춤이 너무 멋있죠. 약간 디스코 같기도 하고 네. 전문 댄서들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 예사롭지 않은 의상 복고룩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 세 분 한번 입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네네네. 들었습니다. 사실 뭐 실력이 대단합니다. 일단 네. 불타는 소년들 해서 댄스도 멋있었고 잘 보면 전 저 탬버린 댄스가 저렇게 멋있을 수 있나 놀랐고요. 아하. 최윤아 씨가 동굴 목소리라고 불리잖아요. 네. 가요제 대상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운동선수 같기도 하고 가수 같기도 하다. 전종혁 씨가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저분 골키퍼 출신이라는 분.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아하. 그렇다 보니 요즘 트로트 원석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이지혜 씨 일어나서 춤췄죠. 오늘 집에 안 가고 싶다. 더 보고 싶다 그랬다고 하셨고 네. 조항조 씨는 뭐라고 했냐. 서로의 보완이 너무 잘 됐다고 하면서 전종혁 씨 원석이다. 너무 빨리 발전해서 보기 좋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조항조 씨한테 극찬받아서 전종혁 씨가. 근데 그럼 원래 이 전종혁 씨는 원래 잘한 거예요? 춤 노래를? 아니에요. 노래는 원래 잘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허. 춤은 정말 27년 축구 외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춤을 잘 출 리가 있었겠습니까? 진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청소년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으로 프로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은퇴 후 10일 만에 지금 저렇게 불타는 트롯맨 무대에 올라서 어머. 예선 가뿐하게 통과했고요. 팀 댄스 매치에서 생애 최초로 지금 댄스 신고식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같은 멤버 중에 안무가로 활동하는 불타는 소년단이라는 비밀 병기가 있잖아요. 아하. 지금 이 멤버들 주도하에 이 축구 관절을 댄스 관절로 바꾸기 위해서 정말 특훈에 돌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엄청난 노력 끝에 저렇게 완벽한 댄스 무대 보인 겁니다. 네. 또 노래 실력 이미 화제가 됐고 딱 들으면 노래 잘하는 거 느껴지잖아요. 무대 매너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예선 무대보다는 이렇게 팀 대결이나 경연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레전드급 무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게 오디션이잖아요. 네. 오디션에서 원래 레전드급 무대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 갑자기 팀을 만들었고 이게 네. 연습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원래 저기서 수준 높은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디션에서 보면 그리고 또 오디션 진행될 때 되게 피곤하거든요. 어허. 힘들어서 목 상태도 안 좋아지고 너무 긴장해서 가사도 잊어버리고 별별 실수가 다 나오거든요. 어허. 그래서 레전드급 무대가 일반 오디션에서는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 오호. 그런데 이상하게 일부 방송사들의 일부 트로트 오디션에서만 이상하게 팀 미션이 레전드급으로 쭉 이어져가지고 이거는 왜 그런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약간 야. 불가사의한 느낌인데 불가사의. 기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최고의 무대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시청자들의 관심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 말씀처럼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극강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오복성 팀과 불사조 팀.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성문에서 네. 어쨌든 우승팀, 승리팀은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레전드 무대인데 이걸 또 네. 승부를 가려야 되니까 이 사실 판정단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래요? 정말 딱 다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불사조 팀이 오복성 팀을 눌렀는데 11대 2로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저 스코어를 보고. 근데 그만큼 그냥 어느 한쪽이 조금 더 낫기만 하면 그냥 그걸로 몰려가는 거라. 근데 저는 이제 보통 다른 오디션 같으면 무조건 그냥 거의 우승컵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팀들이 저렇게 2표, 3표 받고 막 떨어지는 거 보고 좀 이번에 사실 불타는 트롯맨 보면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떨어진 팀 중에 그럴까요? 우리도 후공할 걸. 대부분 후공이 이기잖아. 뭐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뭔가 도전의 기회가 주어질까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분위기 벌써부터 오싹합니다. 제목만 봐도 그래요. 천연 평론가님. 예, 직장인 커뮤니티에 5일 올라온 글이 확산되면서 많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직장인 본인이 글을 올리죠. 그런데 이 직장인의 아내가 남편 좀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어머. 제목부터 뭔가 섬뜩한데 그죠. 작성자에 따르면 이 남편은요, 국내에 있는 한 대형 은행에 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완전히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뭐라고 한탄을 하냐. 나 며칠만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부장이 발령이 안 났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남편이 며칠 전부터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부장님이 발령이 안 됐다고?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런 거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소연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부인이 남편이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또 나도 남편을 오해해서 아마 남편이 더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심정을 글로 써서 올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허주연 변호사님 남편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남편도 힘들어하고 또 그런 남편을 아내분이 오해했을까요?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는 사연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부장이랑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갔는데 내기를 해서 돈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무려 100만 원을 좀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며칠 지나서 또 1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무슨 실적을 못 채워서 벌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목돈을 자꾸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고 퇴근해서도 이 계속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사람이 바람이 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오해를 했는데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남편이 김밥을 싸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장이 사 먹는 김밥이 물린다라고 하면서 직원들한테 돌아가면서 집김밥을 싸오라고 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어머.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미안한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너무 미안해하고 수치스러워하면서 부탁해서 김밥을 싸준 걸 보고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정말 심한 경우에는요, 부장한테 뺨을 맞고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 어머! 어떤 날은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까지 들은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린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21세기에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분노할 판인데 지금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금 너무 황당한데 이 부장의 갑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업무 시간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어머. 업무 시간 끝난 다음에 퇴근한 다음에 직장인 커뮤니티라는 게 요즘에 있는데 네. 그걸 모니터링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어머. 이건 완전히 초과 근무인데 네.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도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이 직원의 부인이 지금 뭐라고 호소를 하는 거냐면 네. 이런 부장 같은 사람은 어느 회사에도 어느 조직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아하. 우리 남편의 부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오늘 처음 듣는 시청자분들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분통 터지실 텐데
당사자나 그 가족분은 얼마나 열불 천불이 나고 눈물이 쏟아지겠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내 남편이, 내 아빠가 회사에서 이런 일 겪으면서 돈 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온라인에서도 지금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냥 카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된 모양이에요. 어허. 해당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감찰팀을 통해서 내부 감찰을 진행을 했더니 이 간부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지금 대기 발령 조치를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추가 조사를 거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이건 내부적인 징계에 그칠 게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사실 저희 팀도 이 사안을 다룰까 말까 고민할 처음에 의심드는 게 이게 진짜일까? 누가 혹시 요즘 말로 만들어낸 얘기 아닐까 했는데 진짜 있었던 일이고 해당 은행의 최근에 조치가 취해졌더라고요, 진짜. 예, 뭐 내부 감찰도 하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해서 감찰을 한다고 이런 문화가 사라질까겠죠. 사실 제가 예전에 여러 가지 사례를 점검을 해보면요. 여직원들한테 그 직장 내에서 빨래시키고 밥 지우라는 사연도 있었는데 이게 뭐 20년 전 일이 아니라 최근에도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또 세대가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좀 이런 일이 덜 일어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해하는 문화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과거에 했던 안 좋은 방식을 우리 때는 더 했어라고 하고 강요하는 문화는 그렇죠. 이제 없어져야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결과적으로 아내의 용기가 남편을 구한 셈이 됐어요. 남편만 구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하. 남편만 이렇게 당했겠습니까? 맞아요. 그 부장에게. 어찌 보면 그 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한 거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부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건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요즘 같은 때는 이런 행동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뉴스파이터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저도 아까 허주연 변호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은 직장에서 단순히 그냥 징계받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 눈으로 확인한 것만 해도 공갈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허. 아까 스크린 골프 치면서 100만 원, 뭐 하면서 100만 원, 그다음에 원치 않는 거 강요한 강요죄도 될 것 같고, 뭐 모욕이나 폭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모욕죄 같은 또 명예훼손죄 같은 것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형사고소까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김밥을 싸오라 마라 지시라고 어디서 뺨을 때려요. 대명천재 21세기에 앞으로 자숙은 물론이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그게 자신의 가족들한테도 부끄러움을 벗어나는 길인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디서 그런 짓을 해요? 자, 기분 전환 좀 할 겁니다. 해외 소식, 나라 건너 바다 건너 나라박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요, 한 수산시장에 귀하신 분이 행차를 했다고 하는데 주인공이 누굴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몸값 높은 행차하신 그분의 정체 영상 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도쿄에 있는 도요스 수산시장입니다. 도쿄의 부엌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수산물 경매가 저렇게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매 좀 특별한데요. 바로 일본에서 이 지방 최고 참치라고 불리는 새해 첫 참치를 사는 경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참치들이 있고요. 이날 최고가를 기록한 참치가 바로 저기 살짝 보였던 참치인데 가격 놀라지 마세요. 무려 3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대박 사건. 설마 전현 변호사님, 우리 허주연 변호사님 잠깐 잘못 아신 거죠? 저기 경매에 나온 모든 참치 탈탈 털어서 3억 5천이겠죠? 아닙니다. 한 마리에 3억 4,120만 원이었다고 허주연 변호사님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어허. 무게가 212kg이라고 어머. 하는데 이게 뭐 그냥 무거워서 커서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일본인들에게는 의미가 있고 그래요? 유명한 어떤 행사 때문인데요. 일본 도쿄의 도요스 수산시장에서 이런 경매가 열립니다. 어허. 참치 경매는 뭐 자주 열리지만 매년 1월 5일에 열리는 것이 새해 첫 참치 경매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일본의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할 정도로 네. 관심이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대형 참치회들이 명예를 걸고 여기에 이제 몰려드는 거죠. 그래요? 낙찰이 되면 엄청나게 이것이 큰 홍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참치가 크고 가격이 높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대형 횟집들이 어느 횟집이 이것을 낙찰받았다. 이것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되는 행사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좀 진귀한 광경이긴 해요. 참치를 통해서 저렇게 경매까지 또 최고가 한 마리에 3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요. 하재근 평론가님 단순히 뭐 최고가 참치 그런 선발 대회 차원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는 또 경매라면서요, 이게. 저게 경기가 좋아야 저런 물건들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 소비자들이 사 먹어야 그 소비자들을 위해서 어떤 업자들이 저걸 사가는 건데 저게 도요스 시장의 그 경매라는 건데 저게 네. 명물이라고 합니다. 아하. 새해 첫 참치 경매인데 저게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1,688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네. 1억 5,900만 원 정도. 어머!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가격이? 올해 반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와. 작년에는. 그런데 재작년 2019년에는 그때는 최고가가 3억 3,360만 엔. 아하. 우리나라 돈으로 31억 5천만 원. 오호. 31억이었던 야. 것이 30억이 넘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얼마 차이 안 나네, 이번에하고는. 2019년에는 경기가 일반적이었던 거고 아하.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아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건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4천만 원이 됐으니까 작년보다는 2배 이상 올랐지만 2019년보다는 여전히 거의 한 10배 가까이 낮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경기가 좀 좋아지긴 네. 했지만 여전히 아직 완전히 안 좋아진 건 아니고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고 이게 일본만의 네.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여전히 그렇군요. 경기가 아주 안 좋아졌으니까 올해는 좀 경기가 완전히 좋아지길 바랍니다. 뭔가 경기 지표로 사용이 되네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